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해서 내려주고 있고요. 테슬라와 브로드컴 호실적에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배팅으로 대박난 머스크 4천억 투자에 244조, 수익 600배. 당장 테슬라 주가만 봐도 미국 대선 당일인 251.44달러에서 지난 13일 436.23달러로 무려 73배나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근접했습니다. 10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테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달러 강세 끝나나 월가 내년 달러 약세 전환 전망.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복잡하게 하면서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실질 금리 하락으로 달러화를 보유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운데 투자 심리 개선으로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BOJ 이발 엔캐리 역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산테랠리 선물할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바로 FOMC인데요. 이번 주에 특히 각종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일 수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하면서 19,927선에 마무리했고요. S&P 500 지수는 6,051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 내리면서 43,0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은 상승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보합권에 머물렀죠.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입니다. 연내 두세 차례로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 트럼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17일에 발표될 11월 소매 판매 지표와 19일 발표될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 그리고 20일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395%로 1.64%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36% 상승하면서 브로드컴의 상승세에 함께 크게 급등해 주었습니다. WTI는 1.81% 상승하면서 배럴당 71.29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0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애플은 프록시마라는 자체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칩을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후년에는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죠. 현재 애플의 역대 최고 주가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2025년도 최선호주로 꼽고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베어드는 애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60달러까지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5% 하락하면서 134.25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무려 7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이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세에 눌리면서 시총 3위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 1.11% 하락하면서 189.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터키에서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자치 윌로의 공개 이후 고공행진하던 알파벳의 주가 향방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마존은 0.66% 하락하면서 227.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약국 사업에서 올해 20억 달러 규모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대형 창고 두 곳에서 노조가 파업 허가에 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66% 하락했습니다. 620달러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지난주 메타의 주가 크게 하락했죠. 한편 메타 플랫폼스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4.34% 상승하면서 436.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반대해왔던 조항인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이른바 테슬라 밀어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17.02% 상승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기체 제조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미국의 국방부 DoD 계약을 따냈습니다. 아처는 국방 전문 기업 안두릴과 협력해서 차세대 군용 항공기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기체를 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스텔란티스와 유나이티드 에어 등으로부터 4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6,1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처는 지난 8월 미국 공군과 대표 기체인 미드나이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1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계약은 그 규모가 훨씬 크죠. 군사 분야의 진출은 도심 항공 교통을 준비하는 에어택시 제조업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조비나 볼로콥터 같은 경쟁 업체들도 군사 분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DoD와의 계약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입니다. 24.43%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13일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9번째,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의 주가 폭등은 전날 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계획 때문인데요. 이 브로드컴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했고 순이익은 23%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AI 부문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20% 늘어난 12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혹탄 브로드컴 CEO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언급한 협력 대상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입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브로드컴이 오픈 AI나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5.14% 상승했는데요. 강력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당일 4% 상승해서 11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록적인 가격으로 급등한 거죠. 이 회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 업체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부문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28%의 매출 증가를 기록해 15억 1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순이익도 4억 7,770만 달러로 증가해서 분석가들의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강력한 실적과 확대되는 시장 입지를 기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12월 ECB 통화정책회의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도비시한 스탠스, 명백한 방향성. EBC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 금리를 3.25%에서 3%로 낮추며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성명서에서 기존 금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 ECB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한 건데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2.1%로 9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지면서 물가 목표 달성 예상 시점이 앞당겨졌고 2025년 경제 성장률은 1.3%에서 1.1%로 9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면서 다른 해보다 조정폭이 다소 컸습니다. 종합해보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ECB 위원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더욱더 강화되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ECB의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은 하락했었고요.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저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는 만큼 2% 물가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25bp가 ECB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수준이 여전히 제약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재정정책 이슈와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죠. 라가르드 총재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금융 안정을 위해 ECB가 개입하는 TPI 프로그램 개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었고요. 유로존 종합 PMI가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 소비도 가계의 높은 저축률로 인해 회복 강도가 미미한 만큼 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ECB의 금리 인하 여건은 꾸준히 마련될 수 있는 소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관세 인상 등 대외 부문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이 독일 전체 수출을 1.8% 위축시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도 있는데요. 각종 무역 규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유로존의 경기 하방 압력은 심화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까지 유의미한 경기 반등 흐름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ECB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을 제외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이 EU 재정 준칙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고무적이고요. 유로존 주요 4개국 중 모두 중기 재정 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 적자 비율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ECB가 2025년도 중 5회가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존 설계분기 협상 임금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서비스 물가가 완화 속도가 더딘 만큼 물가 경계감이 당분간은 계속될 공산이 커 금리 인하 폭은 25bp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고요.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뉴욕 연은의 HLW 모델에 따르면 유로존의 실질 중립금리는 0.15%로 현재 실질 기준금리와 약 85bp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중립금리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ECB의 통화 완화 사이클은 여타 국가 대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후에 새 의장국인 폴란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방산을 키우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는 폴란드가 유럽 안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 슈압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장국으로서 안보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유럽 방위 산업을 키우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보와 에너지
에너지, 식량, 보건은 물론 불법 이민과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 차단도 내부 안보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이후 회원국들이 반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은 의제를 설정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폴란드 정부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활용해 EU와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22일 통화정책회의, 즉 유럽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화면을 통해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하시죠.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외환 한숨 돌렸다지만 소비 침체는 불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지난 토요일 가결됐습니다. 금융과 외환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소비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와 대통령 국정 공백 그리고 소비 침체, 환율 여러 가지 사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12월 14일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제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일정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그동안 금융에 미쳤던 또 외환에 미쳤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 그런 반응들도 나와 있어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월가 쪽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가 아닌 제도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8년 전에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좋은 일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비를 좀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금융과 외환은 조금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결국은 소비 침체입니다. 내수 경기. 그러니까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경기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 미리 예고된 셈이거든요.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일정은 정해졌지만 향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는 가결됐고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여론상으로는 또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보도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확정이 된 일정이다.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안정된 건 상당히 또 반가운 그런 이제 소식일 텐데 비상계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나올 수많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일별 뉴스 심리 지수인데 우리가 트럼프 당선 확정, 그다음에 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그다음에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우리 내부의 소식까지도 영향을 받다 보면 축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 둥지를 털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월별 보시게 되면은 또 뉴스 심리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뭐냐? 뉴스 심리 지수에 고스란히 파란색 소비자 심리 지수가 따라가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의 성장력이나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소비는 이런 뉴스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가밖에 없다. 저런 요인들을 쭉 보면 거의 어느 순간은 싱크로로 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반도체가 회복되는 국면이었지만 뉴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내려가는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지표들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심리 요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가져가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인해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 등 주요 경제 정책 등 조속하게 여야 합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 역시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불확실한 시각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 미션일 건데 그래도 외신은 이번 촛불 집회 굉장히 질서 정연했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민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국가적 혼란상으로 가지 않고 3.1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이후에 빠른 국회에서의 대응이 가능했고 불과 한 10여일 만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가결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또는 국회에서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이미 우리가 국내 요인 외에도 외부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이 외생적인 파생 변수가 많은 요즘 같은 상황 때는 사실 내부는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응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파장을 이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 ETF라는 것이 결국 심리적 요인도 작동하고 있다. 왜? 이 수익률이 국가의 정치 상황 또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남미에서 고질병을 못 고쳤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그죠?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에바 페론이죠. 네. 그 나라였는데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면서도 아르헨티나가 달라졌어. 실제로 메시가 진두지휘하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또 2022년 월드컵에서 우승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국가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와 또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안 좋은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 부분이 프랑스죠.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참 지지율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뭐 경제 분석에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정치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탄핵 갈등 되니까 ETF 보십시오. 변동률이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프랑스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임기 2년이 남은 마크롱 대통령도 마카롱처럼 달달하지가 않아요.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됐죠. 하향 조정됐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치 상황이라는 게. 그다음에 트럼프 랠리가 되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잘 나가죠. 지금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정치 리더십이 중요한가, 지지율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 또는 기업 가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19% 급등을 해요.
아니 이소은앵커도 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오히려 우리 포스코가 가서 바로 2차 전지의 이 원료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아예 사들이는 통째로 그런 정도의 자기 이 지하 자원까지도 방어를 잘 못할 정도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4분기의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죠. 말 그대로 이게 정말 외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발표되는 기간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OECD에서는 2%지만 이건 이번 사태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1.7%, 내년 상반기에는 1.5%. 이거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와 연동되는 ETF의 경우에는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이 대통령의 개혁안들이 국민들에게 점점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 지도자의 리더십,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마카롱처럼 달달한 마크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 당시에 처음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강력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화면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번 달은 미국 연준의 FOMC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고 각종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라서도 25bp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연준의 태도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방향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이 월가에서는 17일, 18일로 예정되어 있죠. 미국 중앙은행 이 FOMC 정례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CME 중요하죠. CME가 중요한 것은 이 거래의 금리가 주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선물 신장을 보면은 인하할 가능성이 100% 육박할 확률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기준금리 인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월가의 최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이 모건 스탠리죠. 연준이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 시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내년에는요. 환율, 달러 인덱스, 그리고 지금 금리,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어떤 종목, 섹터가 영향을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은 너무 좋아요. 몬스터랠리. 이앵크가 늘 강조하는 몬스터랠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러면 앞으로 2주 동안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잘 돼. 그러니까 역대로 봐도 연말 2주 동안은 좋았어요. 항상 훈풍이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 좋은데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11월 달에 보면 0.4% 올랐죠. 그러니까 예상에 부합을 했고, 그러니까 뭐 지표를 어느 걸 봐도 뭐 특별하게 나쁠 게 없어요. 미국은 뭐 트럼프는 계속 이민, 뭐 또 마약 이쪽 걱정하지만 지표 자체는 좋다. 자,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이번 주가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11월 PC죠.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가 되고요.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미국은 뭐냐? 미국은 일단 소매예요. 소비야.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3분기 GDP 확정치도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PMI 구매자 관리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뭐 이런 지수들을 우리가 뭐 확인할 굳이 필요도 없이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좋다. 말 그대로 미국은 좋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 대응과 미국 정시를 우리가 최대한 연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투자자는 국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트럼프발 산타랠리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라는 루돌프도 함께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PPI가 다소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PC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를 겨냥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나 섹터를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산타만 주목하잖아요. 산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지만 산타가 어디에 선물 줘야 될지 이끌고 가는 건 누구냐? 루돌프입니다.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가 이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머스크 인덱스가 이제는 우리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디다 투자하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비트코인, 도지코인,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자율주행, 또 뭐냐? 스타링크, 또 뭐냐? 그다음에 과학 이쪽으로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 AI는 우리 자율주행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알 정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루돌프는 사슴이 아니고 술록이라는 거. 네, 루돌프 술록 곤데 가사를 바꿀 수는 없고요. 예. 자,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는 빅테크보다는 차세대 AI 기업 쪽에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시선을 조중해서 AI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문형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 난리네요. 그다음에 4% 폭등입니다. 난리예요.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차세대 M7의 자리를 교체할 수 있는 강자가 이 친구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 보태지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GPU인데 여러분들 CPU에서 GPU로 뭐 이제 NPU 이야기를 나옵니다만 오히려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매출 증가율은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것을 대체하는 게 누구? 마벨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름도 잘 나가는 이름이에요. 팔란티어. 네. 네. 여기에다가 서비스 나우 이런 데 이제 유망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M7의 지위도 바뀔 수 없다. 왜?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노말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제가 보여드립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 브로드컴이에요. 실제 우리 시간에도 제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건 다시 보게 하시면 제가 브로드컴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왜? 엔비디아만 보지 말고 브로드컴도 봐라.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릴 수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한 해를 보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브로드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AMD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나 TSMC보다는 덜 알려져 있죠. 우리 화학 개미 쪽에도.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지금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6개월을 앞서가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6개월을 먼저 보는 것이 들어갈 때도 6개월 먼저, 빠져나올 때도 6개월 먼저 이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 왜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거래 기업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어디? 로빈후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확인하면서 어느 쪽에다가 좀 시선을 집중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제가 이제 미국 설명드리고 요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설명드릴 건 중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 딴 거 없어요. 최대한 미국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 지금 불투명해. 지금 경제 상황 외생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최대한 미국 정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연동돼서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뭔가 이 부분을 개인도 정부도 우리 이 정권업계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내년도 유망 섹터는 역시나 AI,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로빈후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머스크 루돌프가 우리나라를 건너뛰고 주변 국가에 선물 막 뿌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자, 우선 주변 국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산타와 루돌프가 굉장히 경계하는 국가기도 하죠. 중앙경제회의에서 경기 부양책과 내부 소비 진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주 역시도 상승 흐름을 크게 탔었던 지난주였었는데요. 자, 중국 쪽 런말랠리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목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된다. 미국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시장 자본주의죠. 그런데 시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무슨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누구의 입이 제일 중요합니까? 누구의 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진핑.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미국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지만 국가 자본주의를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래와 고래가 싸우면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미국만 봐서는 안 돼요. 중국도 봐야 된다. 중국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왜 무비자를 채택한다 말씀드렸죠. 회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에 우리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경제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다 중요해요. 어느 한쪽을 버리는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는 뭡니까? 새우는 아니고 돌고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14년 만에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수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이때 주로 어떤 쪽에 접근이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한국도 참여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2일 폐막한 중앙경제업무회의. 정확하게는 우리는 업무회의라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용어 해석이 힘들어서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 공작이 꽁죠.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적정 완화. 이야기는 뭐냐면 돈 좀 풀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 중국 경제의 핵심 1과제가 소비 진작, 투자 효율 제고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바로 보시죠. 지금 상승하는 항생 소비재 지수를 보세요. 결국은 내수를 하기 때문에 중국도 소비재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물론 저가 중심이겠지만 중가 정도에서 우리가 파고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기왕 조금 더 비싸도 한국산이 너무 좋아? 한류가 여전히 중국에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을 봐도 농프스프링, 메이디기름, 하이디라오, 염차이나홀딩스, 미니소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재인데 물론 저가 쪽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중가 정도는 되는데 고가로 가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중가 정도는 되는데 한국산 우유, 한국산 과자 이런 부분들, 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통화 정책을 긴축, 제일 심한 게 이제 긴축인데 제일 완화된 게 완화인데 그 바로 전이 적정 완화예요. 이번에 적정 완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돈이 이제 그래도 좀 이런 데다가 중국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뛰어들 산업은 중국 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하려지 이런 걸 외교 쪽으로 우리가 좀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양 의지가 있는 것만큼 소비 관련주에서는 단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또 미중 충돌 정도에 따라서 좀 장기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3월에 있을 양회, 그 두 가지 큰 회의를 아시죠? 전인대, 량회, 이 양회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비 진작 보조금이 계속 나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나 가구, 인테리어 이쪽으로 약간 고가는 아니지만 중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 고급품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력하게 파고들면서 소비 성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가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고급화 전략을 내면서 고가가 아니라
중가 정도에 맞춘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이디라오 허거를 참 좋아하는데 상장 기업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 내수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화장품과 영화, 엔터, 그리고 항공, 카지노, 백화점, 유통까지 모두 지난주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들의 로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의 경우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트럼프가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관세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주로 관세 정책에 대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참모들조차 미리 글을 올릴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이주민과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또 지난달 30일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연합체인 브릭스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대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 안보 위협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조달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새 규제 조치는 GPU 등 AI용 반도체의 양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 규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은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국만을 콕 집어서 타깃으로 명기하는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는데요. 일부 동남아 국가가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가며 AI 반도체를 구입하도록 돕는 뒷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중국 측에 판매하는 밀거래 업자들의 비공식 시장이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면적 디커플링은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안보에 도전이 되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 특정 분야에서 담장을 높게 세우는 위험 제거, 디리스킹을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메가딜 성사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 특사로 발탁한 스티븐 위트코프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면담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체결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수립은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안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도록 독려했지만 사우디는 민간 분야 원자력 개발 허용 등 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세 변화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만약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트럼프가 가져오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픈 AI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13일 자사의 블로그에 머스크는 오픈 AI의 영리 추구를 원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머스크는 2017년 오픈 AI의 영리법인의 전환을 제안했고 영리법인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픈AI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머스크가 2015년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라고 인지해 투자했지만 이후 올트먼 등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한 반박인 것인데요. 머스크는 지난달 말에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죠. 오픈AI는 머스크가 2015년 11월 오픈AI CEO 샘 올트먼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메일에서 머스크는 올트먼에게 오픈AI 구조는 최적이 아닌 것 같다. 비영리 조직과 병행하는 영리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갔죠. 한편 일론 머스크와 앙숙으로 여겨지던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중단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서머타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서머타임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서머타임이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머타임 제도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죠. 이 제도는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월과 11월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우체국인 우정청, USPS를 민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우정청 개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정청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우정청의 적자를 연방정부가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예정인 정부 효율부 도지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도 우정청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정청은 지난 2024 회계년도 기준으로 9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있습니다. 앞서 도지의 공동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는 대선 때 연방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알찬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